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시장 반등이 나왔습니다. 좋았어요. 근데 장 막판에 조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요게 좀 상승폭을 줄이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뭐 상승폭을 줄였던 요인 중에 하나는 오늘 일단 주체는 개인이었습니다. 네, 개인이 오늘 거의 1조 원 가깝게 어제에 이어서 매도가 좀 진행이 되면서 코스피로 그제부터 장 막판에 조금 손절매 그리고 좀 투매 이런 것들이 개인들로부터 좀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도 개인들이 좀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는 뭐 다른 또 조선 얘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어제는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좀 어느 정도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약하지만 손바뀜 진행 중이다라고 제가 써놓기는 했는데 뭐 오늘은 개인들이 좀 매도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3거래일 동안에 3일 동안에 거의 3조 원이 넘는 3조 한 6천억 원 정도를 개인들이 팔았어요. 그리고 그 판 물량들을 누가 받았냐? 보통 외국인이랑요. 뭐 오늘 외국인이 한 4천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도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요것도 많이 줄인 겁니다. 아까 오전에 한 외국인들이 7천억 정도 넘게 매도를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근데 오후장 들어서니까 조금씩 매도 규모를 줄이면서 4천억까지 많이 줄여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네, 물론 이게 매수로 전환이 됐으면 제일 베스트 그림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줄였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수가 기관, 금투 이쪽에서 좀 들어왔었고 연기금 이쪽에서도 최근에 몇 거래일 동안에서는 좀 들어오긴 해요. 뭐 연기금이야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좀 방어 형태로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금투 같은 경우에는 오늘 1조 4천억 원이 들어왔거든요. 금투가. 이거를 뭘로 고민을 해야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그 레버리지 ETF 관련된 좀 정책 그리고 어떻게 하면 레버리지 ETF를 좀 보완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논의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의 시장을 왜곡시킨 가장 큰 원인이 결국은 레버리지 ETF다라고 하면서 비판도 많이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좀 고민을 해야겠죠. 근데 여러 가지 안들이 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안 중에 이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가 이제 레버리지 ETF 신규 매수를 금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좀 거론이 되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뭐 그게 실제로 가능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신규 매수를 안 할 수 있을까?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신규 매수 금지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약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레버리지 ETF 더 못 사? 그럼 지금 미리 사놔야지? 약간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런 수급들이 오늘 좀 많이 몰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미리 좀 선취매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오늘 조금 좀 수급상으로 보여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금투 쪽으로 들어오는 것들. 네, 그리고 그거 외에는 뭐 특징적인 흐름은 뭐 딱히 없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미약하긴 하지만 손바뀜이 진행 중이다. 이거는 뭐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코스닥에서는 되게 뚜렷하게 보여지는 흐름이긴 하거든요. 코스닥에서는 3거래일 연속으로 오늘은 이제 한 1,000억 정도 매도하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이제 연기금 포함해서 좀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좋아요. 네, 개인들이 어제도 보여드렸잖아요. 어제자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개인들이 레버리지 많이 팔고 뭐 사러 갔나 했더니 인버스 사러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심리적인 상황이 좀 바닥권에 많이 와 있고 어쨌든 심리가 바닥까지 내려왔다라는 거는 좀 우리가 휴먼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죠. 또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은 마련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더 빠지는 형태보다는 지금은 뭐 어쨌든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밑에서 받아주는 물량들은 여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오늘 반도체가 장 막판에 조금 매도가 진행이 됐잖아요. 차익 실현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 시간으로 봤을 때
오후 한 2시? 네, 2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쭈루루 이렇게 밀리는 형태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오늘 조금 일정적인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신한 탑2 플러스인가? 그 ETF가 있는데 반도체 ETF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들어가 있는 ETF고요. 뭐 이제 그 외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삼성전기, LG노텍 뭐 이런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리밸런싱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꽤 많은 리밸런싱이 좀 진행이 돼야 되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지금 한 30% 이상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25%까지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물량에 대한 부담도 일부 있었고 그리고 뭐 그 외에 어떤 수급적인 장 초반에 조금 올랐으니까 단기적인 바닥을 노리고 들어온 수급들의 차익 실현 물량도 일부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은 좀 장 후반에는 차익 실현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은 없고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이 오늘은 좀 반등을 만들어주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증권주, 전력, 그리고 뭐 방산, 뭐 반도체 소부장 이쪽들 오늘 되게 좋았었고요. 뭐 증권 말고 뭐 금융 관련된 기업들도 좋았었고 그리고 그 원전주들, 네, 원전주들도 오늘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되게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AI 인프라에 대한 좀 우려감이 일부 해소되는 모습들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뉴스를 이렇게 딱 내놓고 봐도 그냥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게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시장이 좋으면은 좋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늘 우리 시장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서 뭐 같은 메타의 이제 투자 관련된 내용이나 AI 뭐 이제 클라우드 사업에 뭐 진출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시장에서 원래는 안 좋게 해석을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하락을 만들었던 요인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메타가 이게 뭐 공급 과잉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뭐 지금 이 클라우드 컴퓨터 용량이 뭐 여유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저커버그가 공식적으로 오늘 또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투자를 할 거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또 그러면은 이제 공급 과잉 아니네라고 하면서 안심을 한 거죠. 그리고 마이크론이 또 대규모 투자 또 추가적으로 투자를 상향을 했잖아요. 근데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삼전닉스가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공급 과잉 또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우려감이 컸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이제 일주일 만에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해석이 정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같은 내용에 대해서 시장의 해석은 매번 달라지고 그리고 기사의 해석도 매번 달라지고 주가의 반응도 매번 달라져요. 근데 그거는 항상 그 주가의 환경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뉴스나 그리고 시장의 플로우나 이런 것들에 너무 휘둘리는 것보다는 이제 같은 내용을 두고 내가 어떻게 이걸 해석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는 요즘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어떻게 삼전닉스만 이런 불장에 허우적거리는지 애효효라고 하셨는데 또 그동안에 워낙 또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또 삼전닉스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반등의 폭이 조금 더 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전닉스도 한번 기대해봐야죠. 네. 그리고 이번 주 증시 한번 또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 주 증시 변동성 상당히 컸습니다. 오늘도 매수 사이드카 발동이 됐죠. 근데 오늘 기준으로 좀 보니까 코스피가 올해만 그 매수 사이드카, 매수매도 합쳐서 사이드카가 34번이었고요. 코스닥이 사이드카 발동이 19번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008년도 요때랑 비교를 했을 때 금융위기 때죠. 그때 시장의 변동성 어마무시했을 때 요때랑 비교를 하더라도 코스피랑 코스닥의 사이드카 발동 횟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시장이 올해 지금 반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역대급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고 또 이번 주만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뭐 코스피랑 코스닥이 주간 수익률 좀 보면은 코스피가 이번 주에만 지금 고가랑 저가
낙폭을 보니까 15%네요. 네, 그 고가가 플러스 3%고 저가가 마이너스 12%까지 빠졌었네요. 네, 그래서 뭐 한 주 동안에만 15% 정도의 변동성을 우리가 지금 체감을 한 거고, 이번 한 주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7% 빠졌습니다. 한 주 동안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주 동안 10% 정도의 변동성이 있었네요. 종가 기준으로는 그래도 많이 좀 낙폭을 회복을 해서 마이너스 3%대로 일단은 종가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는데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한 주가 되게 길었었고, 어떻게 한 주가 지나갔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기가 엄청나게 빨리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다음 주는 조금 기대가 되는 거는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좀 완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변동성 지수거든요. 근데 변동성 지수가 최근에 거의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97포인트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0포인트 정도인데, 그거에 거의 4배 이상 지금 우리나라 변동성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변동성 지수가 거의 4배 이상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97.99포인트까지 최근에 고점을 찍고, 오늘 이제 변동성 지수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8% 넘게 급락이 나오면서 78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이제 61선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좀 봤을 때 최근에 계속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을 때 우리 그 21선 타고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요거를 보면은, 네, 여기서 보시면 21선 계속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와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고가를 좀 경신하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최근에 여기서 이제 다시 지지받고 돌리려나 했다가 여기를 이탈해서 지금은 좀 급락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의 여지가 있어요. 뭐 변동성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이긴 하죠. 변동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이전만큼의 엄청난 미친 변동성을 좀 보여줄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조금 조용할 때, 이럴 때 우리 시장이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죠. 네, 당연하게도.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에 대한 여지는 있고요. 다만 밑에 여전히 좀 지지를 받칠 수 있을 만한 61선 구간도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다시 한번 조금 반등 나올 수 있고, 변동성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 증시도 조금 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계속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변동성 지수가 오늘 급락을 하면서 주요 좀 지지 라인대, 이평선 라인대를 이탈을 하면서 증시의 변동성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기관들에서도 이게 막 공격적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분위기 상으로. 그래서 뭔가 어쨌든 주가가 지금 이만큼 좀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싼 형태고 누가 봐도 싼 위치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사실 들어가 봐도 좋을 만한 상황인데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들이 어쨌든 좀 완화가 됐을 때는 수급적으로도 이제 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또 환경이니까 요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요거는 방향성은 이익이 결정을 하고 변동성은 수급이 결정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많이 빠졌잖아요. 오늘 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2% 반등 나왔죠. 쬐끔. 네, 그동안 빠진 거에 비해서는 사실 간의 기별도 안 가는 반등이기는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워낙에 이번 주에 좀 많이 하락이 좀 진행이 되면서 코스피 200 지수 선행 PER이 6.14배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전에 만들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도 그때 기록을 했던 6.4배의 PER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지금 현재 낮은 상태라는 거예요. 더 싼 그 위치라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뭐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뭔가 더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앞으로의 미래치를 선행을 좀 더 미래치의 이익을 땡겨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래 이익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지금 싸기는 하지만 약간 좀 시장에서도 멈칫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위치는
앞으로의 이익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그런 가정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방향성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싸고요. 그리고 이익이 앞으로 계속 좀 확장이 좀 진행이 될 거라면, 지금의 전망대로 진행이 될 거라면 방향성은 여전히 우상향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단기적인 변동성은 수급이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장기적인 방향성 자체는 이익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수급 때문에 단기 변동성이 발생을 한다면 결국 이익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은 저가 매수는 충분히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그런 저는 여전히 그런 환경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어떤 변동성을 만들었던 건 결국은 수급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근거를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일단은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반도체를 다 포함을 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밸류에이션이 지금 이렇게까지 싸져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흔들리면은 그러면은 다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반도체를 제외한 코스피 PER도 8.3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과거 평균이 10.3배거든요. 그래서 이미 과거의 평균 대비해서도 더 훨씬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거의 20% 정도를 하회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를 제외한 PER도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익에는 딱히 변화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1년 그리고 그 월간 변화율을 봤을 때도 1년치 한 주를 봤을 때 1.5% 상향이 됐고요. 한 달간에는 5.3%나 이익이 좀 상향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그리고 반도체를 제외했을 때도 지금 상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는 당연히 더 가파르게 상향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올해 이익 모멘텀 상위 업종이 뭐냐라는 걸 좀 보니까 일단 에너지가 제일 높긴 합니다. 지금 뭐 워낙 에너지의 이익 그 변화율 추정치가 계속 좀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에너지 쪽이 제일 변화율은 높고요. 그 다음이 반도체죠. 역시나 반도체가 메인이고 그 IT 하드웨어 이쪽도 같이 이렇게 두 개가 제일 모멘텀은 상위입니다. 근데 그 외에는 뭐 운송, 화학 이쪽도 이익 모멘텀 좋고요. 그리고 2분기 이익 모멘텀이 좋은 거는 증권주, 그리고 에너지, 화학, IT 하드웨어 이쪽들이 좀 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주가 많이 빠지고 나서 좀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 나오는 그 섹터들 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빠질 때도, 지수가 빠질 때도 나름 좀 견고하게 버텼던 섹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좀 반등이 나올 때 좀 세게 반등이 나오는 섹터가 반도체, 하드웨어, 그리고 화학주들, 뭐 증권주 이런 섹터들이 이제 조금 더 괜찮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어떤 우려감을 결국은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라고 한다면 요 내용입니다. 반도체 수출 구조의 한계.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우리 시장 이제 고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논리가 이 얘기거든요. 걱정을 해야 된다. 뭐 고점이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은 요거예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구조의 한계가 너무 이제 가격 중심이라는 거죠. P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반도체 수출 P랑 Q의 증가율을 봤을 때 가격의 증가율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Q의 증가율, 그러니까 물량의 증가율은 계속 바닥을 열심히 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여서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작년 하반기 이후로 반도체 수출 개선 자체가 물량 증가, 그러니까 Q의 증가가 아니라 가격의 상승 효과, 그러니까 P의 상승 효과가 지금 주도를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기준 가격 증가율은 145%에 달하는데 물량 증가율은 3.8%밖에 안 올랐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가격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 구조가 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게 한계냐면은 가격이 사실 뭐 계속해서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상단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저효과라는 것도 있을 거고 가격의 상승률 자체가 어떻게 항상 그 세 자릿수를 유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너무 이제 P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P가 꺾이기 시작을 할 때는 전체적인 반도체 수출 자체도 이제 구조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플러스로 또 선행지표도 악화가 되고 있다.
있다라는 내용인데 업황의 선행지표인 재고 순환 지표가 5월 달에는 3.54포인트였었대요. 네, 근데 2023년도 그 11월 이후로 지금 가장 낮은 수치를 현재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이 Q 물량이 회복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지금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Q가 만약에 훼손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물량, 그러니까 Q가 좀 반등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뭐 그 가격의 어떤 상승률의 둔화를 Q의 상승이 이제 상쇄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물량이 늘어나는 게 결국은 지금은 핵심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핵심은 그거잖아요. 앞으로 가격이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는 건 우리가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아무리 비싸다고 하더라도 뭐 핸드폰으로 예시를 들까요? 뭐 아이폰이 비싸져요. 뭐 부품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고 너무너무 이제 그 핸드폰 가격이 비싸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비싸도 뭐 500만 원,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더 비싸져도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핸드폰 하나를 뭐 10억 이렇게 팔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어쨌든 아무리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상단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가격의 상승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면은 Q가 회복이 돼야 이제 지금의 상승을 계속 좀 이끌고 갈 수 있다라고 좀 시장에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지속성의 핵심은 결국 Q의 회복인데 이 Q의 회복을 그럼 누가 만들어낼 거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결국 이 물량의 회복, Q의 회복은 이걸 견인할 거는 결국은 AI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지 그 여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캐펙스 투자를 줄이네 마네 뭐 더 많이 할 건지 안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이제는 뭐 공급 과잉인 건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 기업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월 말에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고 여기서 조금 Q의 회복이나 본질적인 구조적인 어떤 지속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게 핵심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지금 AI 하이퍼스케일러의 캐펙스 규모 자체는 그 전망치 자체는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알파벳, 오라클 이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작년에 4,120억 달러에서 올해는 7,560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그리고 2030년까지 훨씬 더 많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걸로 지금은 좀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는 이제는 1억 달러 이상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라고 좀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사실상 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이제는 진짜 투자를 줄이지 않을까, 이제는 조금 줄이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계속 끌고 지금까지 계속 상향을 해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과연 요거를 더 상향을 할지 그 여부가 중요한데 조금 이따가 이제 좀 볼만한 리포트가 있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앞으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투자를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Q의 회복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캐펙스 발표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지금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삼전 닉스가 조금 상승 탄력도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까지 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늘 SK 하이닉스 ADR 상장 진행이 되잖아요. 이제 거래가 오늘 공시가 나왔죠. SK 하이닉스에. 네, 근데 벌써부터 미국의 SK 하이닉스의 ADR의 레버리지 ETF가 현재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ADR의 레버리지 ETF가 쏟아질 것 같다. 그래서 블룸버그 측에서는 다음 주에 최소 6개가 출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ADR이랑 연계된 레버리지 ETF가 쏟아져 나올 걸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요. 블룸버그 측에서는 지금 프로쉐어즈랑 레버리지 쉐어즈, 럭스 쉐어즈 등이 SK 하이닉스 ADR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 회사는 인버스 상품도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 회사들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적어도 6개 이상이 다음 주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출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주에 최소 6개 정도 나올 거고 그 이후에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서 홍콩 자산운용사 CSOP의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최근 주가 하락 이전까지 16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최대
세계 최대 규모로 상장한 바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동안 계속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SK 하이닉스가 ADR을 상장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좀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그동안에 뭐 홍콩 ETF나 그동안에 좀 자금들을 이제 좀 빨아가면서 변동성을 키웠었던 이런 요인들은 오히려 좀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다음 주까지 아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이런 하이닉스의 ADR 상장에 대한 훈풍이 조금 이어질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전닉스는 다음 주까지 계속 분위기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레버리지 ETF 이거 없앴네 만에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ADR 레버리지 ETF 상장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똔똔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제 주변에서도 이거 우리나라 말고 ADR 레버리지 ETF 하겠다고 미리 환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뭐 우리나라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금 뭐 정책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 좀 제한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살짝 불확실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SK 하이닉스 ADR 쪽으로 아마 프리미엄이 더 붙을 수 있다, 본주보다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더 높게 지금은 점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본주에 대한 레버리지 ETF보다 미국에 상장돼 있는 ADR 레버리지 ETF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주가는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사람들의 자금이 올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그 ADR 레버리지 ETF가 실제로 상장이 돼서 이쪽이 좀 흥행을 한다. 실제로 ADR이 주가가 우리나라 본주보다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그러면서 레버리지가 상장을 하고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매우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대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전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거고요. 변동성도 조금 완화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좀 남은 자금들 그리고 수급들이 좀 분산이 될 텐데 이 분산된 수급들이 그럼 어디로 갈까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급들이 코스닥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워낙에 빈집이기도 하고요. 반대 매매에 대한 리스크도 좀 적은 시장이기도 하고,